최근 콜롬비아 해군 전투함의 문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문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ARC 나리뉴함은 한국이 무상으로 공여한 전투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함과 군산함, 안양함을 콜롬비아 해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군산함대 미사일 SSM-700K 해성을 9천만 달러에 수입하여 장착했습니다. 지난 7월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해성 미사일로 대규모 선박 격침 훈련을 공개해 그 유용을 자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발사하여 목표 함선을 일격에 격침시키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레이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어 전세계 대함 미사일과 견주어 절대 뒤지지 않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콜롬비아 해군의 전투력을 증강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접경국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독재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콜롬비아 국경에 거의 전군을 배치해서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콜롬비아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전투함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한국산 무기 체계를 이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육군은 한국의 K3를 기관총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콜롬비아를 가깝게 대하는 데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때 5,314명을 파병했는데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은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총 16개 국가 FTA 관계를 맺고 있는데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맺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2018년 이반두케 신정부 출범 이래 오렌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표방하는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 핵심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드라마, 영화, K-팝 등 다양한 문화산업에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수출하는 컨텐츠 강국입니다. 콜롬비아 젊은이들도 BTS를 비롯한 K-팝 스타들에 열광하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발효 이전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 교역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8억 달러로 3년 새 50%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승용차를 수출하고 유연탄과 커피,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술력은 콜롬비아의 일상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간의 무료 환승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보고타 산동네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아차가 콜롬비아에서 지주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모닝과 소울을 기반으로 한 택시는 콜롬비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콜롬비아를 기지 삼아 남미 주요 시장들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콜롬비아에 힘센 엔진을 적용한 친환경 엔진 발전소를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이 발전소에 설치된 힘센 엔진은 기존 모델보다 높은 출력과 LNG와 경유를 선택 가능해 연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테르모노르테 발전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콜롬비아에 5곳의 엔진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즈 콜롬비아 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해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콜롬비아 방문에 대한 답방이었는데,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한 콜롬비아는 한국과는 형제와도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국민은 한국에 대해 존경과 호기심이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나 역경을 이겨내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발전된 나라를 만들었고, 특히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구를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는 한국과 더 많은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콜롬비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젠 콜롬비아를 도와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스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지금 13일 밤 후쿠시마현 지진으로 일본 전역의 지반이 무너지고 많은 가구의 주택이 붕괴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연재해는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여진도 문제이지만 며칠 동안 크고 작은 지진과 함께 폭우와 폭설, 해일, 폭풍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수많은 도로들이 출입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야기현의 고속도로 등 많은 도로가 통행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완전 복구의 목표 날짜조차 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작은 지방 도로까지 통행이 위험할 정도이기 때문에 복구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은 깊이 40km의 단층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일 피해는 없었지만 흔들림은 강력했습니다. 관측한 바에 의하면 중력 가속도가 2016년도의 구마모토 지진을 뛰어넘는 강력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실제 강력한 흔들림이 상당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여진과 폭우, 폭풍으로 피해는 더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각 지역의 절이나 사당에 있는 석등이 한꺼번에 다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워낙 큰 지진이다 보니 석등들이 거의 다 버티지 못하고 다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수백 개가 동시에 다 무너져버린 석등의 피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습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가 되어버린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급한 대로 폭우와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부서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급한 대로 비닐로 가리는 등 긴급 보수 조치를 취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관청에서는 기상 정보를 잘 듣고 빠른 피난 행동을 부탁한다 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복도의 바닥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사고도 있었고 주차된 차량들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 밀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계에서는 바누아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누아투 제도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 지진이 먼저 발생한 후에 일본에서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11년 3월 11일 185명이 희생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2월 22일에 뉴질랜드에서 강도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4월 273명의 사망자가 나온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달 3일에 바누아투 제도에서 강도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2월 13일에 발생한 후쿠시마현 지진 이전에도 10일경에 남태평양 뉴질랜드 인근에서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태평양 인근에서 계속 크고 작은 여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최대 일주일 안에 최대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진원이 깊었기 때문에 해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안에 강도 6 이상의 여진이 올 것이다. 해일도 올 수 있다. 주의해주기 바란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진도 6 이상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어다니면서 이동해야 한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은 쓰러진다. 가옥의 붕괴나 토사 붕괴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특별히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하지 말아라, 주의해라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본 내에서는 안심하고 갈 곳도 없는데 매번마다 주의하라 라고만 하면 뭐 어쩌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대형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수십 년 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사태가 계속될 것을 인식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전등과 비상식량 등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인 것은 오늘 15일에 일본 부근에 있는 두 개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홋카이도부터 동북부 지역에 폭우와 폭풍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기상청의 경고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일본 전역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폭우가 더욱더 피해를 줄 것이며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에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일 밤 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전역에서 지반이 느슨하기 때문에 토사 붕괴 등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또 폭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토사들은 더 급격하게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의 지반이 다 무너졌고 폭우에 바람까지 불면서 더 위태한 상황인데 폭설로 무거워지면서 바로 토사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폭우, 폭풍, 해일, 폭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이니 조심해라 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기상 뉴스에서는 이런 자연재해 경고를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는 폭우와 폭설은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경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신할 곳도 없는데 조심하라, 주의해라, 경고한다 라고만 하면 뭐 어쩌라는 것일까요? 며칠 동안 여진에다가 폭우까지 쏟아지니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복구 스타일을 보면 세워라 내워라 할 것이고 많은 가구에 몇 달 동안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본입니다.